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투자 인사이트.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인사이트와 관련돼서는 뭐 웬만한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앞서가는 증시각도기 TV가 또 앞서가는 분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바로 차동원 연구소의 차동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차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은 처음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이름은 말씀하신 대로 차동원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이제 인간공학 쪽이라는 걸 전공을 했는데 이제 자율주행 쪽하고 네. 텔레메틱스 쪽을 전공을 했고 현업에도 종사를 했고 이제 정부 출연기관에도 좀 있었고요. 네네. 뭐 스타트업, 뭐 포리 투자사도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좀 독립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대 모비스에 있었습니다. 모비스, 네. 모비스. 저희 이거 오늘 방송하는 거 네. 이름이 뭐 차동원 연구소니까 개인 의견이자 뭐 어쩔 수 없이 연구소 의견이신 것 같고 네. 저희도 뭐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편하게 이제 내피셜도 말하고 유튜브 다운 편한 얘기를 하는 장으로 한번 만들어가도록 네, 알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질문도 안 주시더라고요. 네, 사전 질문 전혀 없고 아주 좋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왜 이렇게 못합니까? 모비스요? 네, 잘 알죠. 만도보다도 안 되던데요. 제가 만도요? 현장에서 계속 가서 만나보니까. 일단 현대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네, 인력 측면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쪽에 지금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가 뭐 현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기존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를 했다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요. 근데 왜 빠져나가요? 예.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도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엄청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개발자 품귀 상황이죠. 개발자 품귀 상황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쪽에 모든 특히 쪽이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 심화가 됐는데 이제 다른 쪽 기존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 몸값이 올라가고 근방경이 좋아지는데 자동차 쪽은 유난히 좀 이 연봉도 쫓아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그분은 그냥 뭐 가장 큰 기계 포인트입니다. 엔지니어링 얘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 엔지니어링들이 네네.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실태 조사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는데 저도 이제 뭐 정보위원회 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차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1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시 몇 명인 줄 아세요? 거기 수천 낼 것 같은데. 왜냐하면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야 저기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뭐 5,000명 막 이러는데. 맥스 지금 5,000명 네. 정도로 BMW라든가 다임러가 이름 바뀌었죠.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2025년 5,000명 목표로 지금 굉장히 근무 환경과 연봉을 높이면서 네. 다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뽑고 있죠. 그럼 모비스가 이 정도 지경이면 그럼 네. 예를 들어 현대 오토에버나 네. 그런 쪽으로 헤게모니를 바꾼 거냐. 근데 제가 전화해본 바로는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현대는 지금 소프트웨어 셋업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했죠. 송창현 사장님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총괄을 타스 쪽이랑 같이 하면서 새롭게 지금 소프트웨어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기사를 좀 봤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타스하고 좀 연결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조직을 좀 다뤄 만들고 물론 이제 모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오토웨어도 있죠. 근데 오토웨어는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IT 쪽, 그 인프라 쪽 그렇죠. 하던 데였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자회사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 쪽을 모아서 4,000명이죠, 거기는. 네. 인프라까지 합쳐서. 그쪽 인원들하고 이제 어떻게 코업을 할지 역할을 분담을 할지가 뭐 지금 뭐 전기전자 아키텍처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성패를 좀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쫓아가겠죠, 사실은.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근데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완성차 OEM들보다는 조금 늦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모빌리티 서비스 때도 그랬고 자율주행 모셔널 같은 경우에도 좀 뒤늦게 출범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한 템포 좀 늦게 가고 있어요. 늦게 가는 게 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 게 네. 워낙 자동차판이 엎어졌다, 틀어졌다. 뭐 메이븐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네. 그 GMA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하는 데죠. 수많은 실험을 하다가 다른 업체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노하우를 쌓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는 네. 느낌? 네. 예.
지금은 약간 패스트 팔로워 성격인 것 같은데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차 EGMP 시스템도 조금 늦게 시작해서 빨리 팔로우한 겁니까? EGMP는 그렇게 늦진 않았죠. 그렇죠. 네, 하드웨어는 늦진 않았는데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뭐 현대가 이렇게 빨리 EGMP를 뭐 세계 뭐 세 번째 수준 뭐 이래가지고 폭스바겐 다음이야 뭐 왜 얼티엄보다 빠른 것 같아 이래가지고 굉장히 다른 것도 다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네요.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OEM들이 2025년에 그 전기전자 아키텍처하고 OS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2025년에 잡아놨고 네. 그때부터 양산을 완전히 이제 또 다른 차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을 향해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인력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자회사에게 그러니까 포드 스피노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포드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자율주행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GM의 이제 크루즈라든가 네. 이제 뭐 포드의 알고 AI 같은 경우에도 네. M&A를 회사지만 M&A를 하는 회사지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인력이에요. 네. 인력을 좀 기존의 조직과 같이 있다 같이 하면 보면 연봉 차이라든가 굉장히 알력이 있고 그렇지, 열받지.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런 자율주행이라든가 서비스 조직은 굉장히 민첩하게 린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또 회사 쪼개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쪼개야 투자라든가 그걸 받을 수 얼라이언스 있고. 만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투자 받기도 좋고 그렇지.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 기업 가치. 네. 기계공학 하는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지금 같은 돈 받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말 미안한 굉장히 얘기지만 급격하게 변했죠, 사실은. 네, 네네. 그렇다고 뭐 내연기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네, 급격하게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BMW도 그렇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부 차원에서도 내연기관을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네. 뭐 저개발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분명히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사실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러면 신기한 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제네시스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2.5 그걸 2.5라고 해야 될지 2.3이라고 할지 사야 될지 잘 모르겠 2.5라고 지칭을 하고 네. 자율주행 2.5단계의 그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오토파일럿이라고도 명명이 되는 그 흐름들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레벨 2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원래 이제 그 표준을 관리하던 데가 이제 소사이어티 오브 오토모티브 엔지니어였고 미국 자동차공학계 쪽에서 하다가 이게 이제 ISO 표준이 됐고 KS 표준도 곧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 수준이 넘어갔고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정확히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가 이제 명칭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도 많고 혼란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부르자. 정확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맞죠? 오토파일럿.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유엔에서 사실은 이쪽 표준을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토메이티드 레인 키핑 시스템이라고 정확히 이제 지칭을 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제네시스나 이번에 아이오닉 5도 추월도 가능하고 차선도 자기가 알아서 바꾼다고 하니까 한 2.5 블라블라 위아래인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게 이제 딱 그 뭐 표준이라 그래갖고 레벨 2, 3, 4, 5 이렇게 이제 나눠는 놨는데 이게 꼭 거기 맞춰서 생산을 할 필요가 그렇지. 네. 있어요? 없는 있나요? 거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들 사실은 이제 그게 사람이 손을 안 쓰느냐, 발을 안 쓰느냐, 이제 아이오프 눈을 안 쓰느냐, 브레인 완전히 브레인까지 이제 비우고 운전이 아니라 이제 탑승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 관점에 따라서 이제 그 표준을 나누는 게 이제 유저 관점에서는 편리는 한데 이제 거기서 딱딱딱 나눠 놓으니까 약간 좀 혼동스럽고. 그다음에 명칭 자체도 그렇죠. 이제 좀 그러면 2.x라고 명칭을 하고 지금 2.x로 하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 사용이 되고 있는 그 2.x는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현대 모비스의 작품도 아니고 오토에버드 작품도 아니고 한국 작품이 아닐 걸로 추정이 되네요. 정확히는 레벨 2죠. 레벨 2는 한국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비스. 모셔널 같은 경우는 레벨 4, 5를 위해서 이제 앱티브하고 조인트 벤처를 현대에서 만든 거고요. 2는 한국 작품이고. 그럼 차선 바꾸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게 맞다. 네네네네. 그 하나 제가 지금 현대 빨리 그 시승 신청을 해서 좀 타봐야 되는데 그 죄송한 말씀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현대의 2점 블라블라와 네. 지금 그 테슬라의 그 오토파일럿의 2점 블라블라가 네네. 그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 어떻습니까? 정확히는 이제 2.x가 아니라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네. 이제 그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네. 이제 G90부터 나오는 게 이제 정확히는 이제 레벨 3가 되겠죠. 그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제 핸즈 프리. 손을 핸즈프리. 놓고 타도 된다. 네. 기존의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한 건데 네, 네. 핸즈 프리는 되는데 항상 운전자는 이제 앞을 쳐다보고 있어야 앞을 된다. 쳐다보고 주변 전방 상황을 주시.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고 3도 이제 똑같은데 이제 뭐 간단한 이제 뭐 이메일 문자? 체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자 텍스팅이라든가 몇 가지를 할 수 있다. 게임을 할 수도 있다. 네. 이제 이런 가이드가 좀 있기는 하죠. 음. 근데 뭐가 낫다고라고는 비교 저 다시 시승을 못 해봤으니까 지금 나온 거 네네네. 이번에 나오는 거 시승을 못 해봤으니까 뭐라고 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고속도로 상황에서 시속 60km 언더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메르세데스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60km로 만든 거 아닙니까? 뭐 벤츠도 있고 벨츠도 있고 볼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GM도 있고 뭐 스텔란티스도 한다 그러고 웬만한 OEM들 다 하죠. 네네. 다 하고 이게 올해 1월에 네. 이제 관련 그 규정을 다루는 UN 조직에서 워킹 그룹에서 시속 130km까지 올리자라고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네. 이 상위 WP29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서 네. 이제 본회의에서 오케이만 하면은 네. 시속 130km까지 달릴 수 있는 레벨 3가 출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그 네. 지난번 메르세데스가 60km 만드는 거 60km 만들어 놓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네. 헤헤거리고 웃었죠. 웃음을 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지금 이미 뭐 그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도 그 속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네.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반 핸즈 프리 상태로 한 네. 100km건 120km건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천하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겨우 60km냐 지금 장난하냐. 그거는 이제 OEM하고 사실은 테슬라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예. OEM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규제라든가 네. 국제적인 합의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준수하는 경향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규제할 수 있는 룰이 네. 명확히 이제 어그리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열심히 또 다른 길을 사실은 가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뭐 아키텍처나 이런 걸 분명히 쫓아가고 있지만 네. 이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네. 약간 좀 다른 길을 다른 울타리 안에서 우산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업체들이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고 OEM 업체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OEM 업체라고 얘기하셨으면?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정확히는 혼다, 벤츠, BMW, 볼보, 스텔란티스, 닛산, 현대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개발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레벨 3를 이제 출시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네네.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서 주가를 보면서 굉장히 네.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몽땅 모든 그 부가가치를 사실 전기차 회사들이 쏙 빼갔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이제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같이 빼가던 루시드, 그다음에 루시드, 리비안 이런 애들은 이제 좀 빠진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자동차의 부가가치를 테슬라가 싹 갖고 간 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그럴 만도 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좀 있는데 네네. 워낙 자동차는 상당 부분 규제 산업이라는 틀거리 안에서 있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뭐 그렇죠. 이런 게 네네.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기 애들은 뚱딴지같이 툭 들어온 부분이 좀 있다 보니 그냥 전기전자 제품 만드는 개념으로 축축축축 치고 나가버리니까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출시하면 되지. 그리고 대신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까지만 열을게.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업체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트랜지션을 해야 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렇죠. 인력도 트랜지션 해야 되고 설비, 장비, 네. 그 다음에 개발 환경 다 트랜지션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전기차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전기차로 거의 뭐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제 설계도를 그린 거기 때문에 네.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동차 했던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자동차 회사 안전. 그러니까 자동차 네. 회사를 하셨던 분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소비자들은 여기다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네, 투자의 맞아요. 시기를 보면 맞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테슬라 생태계, 뭐 구독 생태계라든가 이런 네. 거는 이제 맞는데 테슬라,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정교한 컴퓨터다. 네. 자기네 차는 네. 소피스티케이트한 컴퓨터다라고 아예 정의를 하고 네. 모델 S요. 예. 개발을 시작을 한 게 굉장히 커다란 차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테슬라를 보고 이제 거의 기절을 할 뻔했던 게 뭐냐면은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하나 있는 거? 예전 차들은 OEM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하다 보면은 주행을 시작하면 내비게이션이 그 안에 이제 조작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 운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마십시오라고 뜨죠. 그렇죠. 테슬라는 너무 위험하니까. 되죠. 네, 네. 그게 이제 예전에 뭐 일본 자동차 협회 가이드라인도 있고 아이스 프리 어.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쪽 연구도 잠깐 했었거든요. 네. 밥줄 끊기는 느낌. 네. 그렇지. 네, 네. 그 차이가 정말 크네요. 그러니까 제 규제를 받아서 그런 걸 못하게 시작했던 그 틀 안에 있었던 자동차 기존 내연기관 회사와 네. 전기 회사처럼 해가지고 올라온 회사의 그 접근성의 차이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보통은 이제 가전 제품보다 자동차 스펙이 엄청 높잖아요. 네네. 이제 그걸 이제 양산력을 이제 맞춘 거죠.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네. 그게 이제 무섭다고 이제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는 양산력에 있어서가 제일 무섭. 폭스바겐이 한 3배 정도 되는 수준이죠. 뭐, 단위당 생산. 네, 그 정도 양이?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아키텍처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회사보다 한 6년 정도 앞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도요다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 거죠. 그 6년 앞서 소프트웨어. 6년이란 게 이제 전기전자 아키텍처랑 OS를 이제 네. 2025년도로 다 맞췄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6년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이게 좀 골치 아픈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율주행 3.0이라 불리는 거기까지 내연기관이 시간이 주어져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3.0까지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빨리 따라잡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고민하고 뒤처지고 주저주저 하다가는 아예 노키아처럼 네네. 시장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게 전기 이제 그쪽부터 이제 따라잡다가 이제 자율주행이 사실 한 2, 3년 정도 약간 프라이어리티가 떨어졌었죠. 네. 떨어졌었고 지금 이 레벨 3 이제 뭐 올해 내년 이미 이제 혼다는 100대를 이제 리스 형태로 출시를 작년에 했고요. 네.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오토파일럿을 따라잡아야 할 시점이 되다 보니까 볼보 같은 경우는 우리 레벨 3 안에 대놓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2하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하고 3하고 약간 좀 이 경계가 모호하고 그래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다가 네. 이제는 다들 이제 전기차 플랫폼도 만들었고 네. 전기차에 지금 뭐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 이번에 폴스타? 네, 폴스타도 있고 네, 폴스타를 걔네가 만든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빠르던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쪽을 역시 테슬라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쪽으로 이제 갑자기 다들 이제 4, 5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었으니까 예.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켰다 아니면은 뭐 2를 올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현재 진행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전장화, 전기차화 하는 이 전기차화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장화가 되는 전방이 전장화가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네. 자율주행, 그 일반 내연기관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스케줄이 네. 좀 너무 늦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투자금 마련에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 사연이 있군요. 이미 뭐 차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자본시장에 있으니까 저보다 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뭐 GM이라든가 거의 모든 OEM들이 몇 년 전부터 했던 게 해고였잖아요. 인건비부터 털고 네. 그걸로 이제 전기차 투자금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까지 같이 한다 그랬다가 자율주행은 몇 년 동안 약간 프라이어티 쳐지고 네. 전기 쪽 이제 네. 뭐 플랫폼 이런 네. 쪽 개발하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으로 들어선 거죠. 하기야 따져보면 테슬라가 지금 뭐 신생업체가 아니고 사실상 이제는 아니죠. 전기차 만든 횟수로 따지면 꽤 되지 않습니까?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1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네. 로드스타를 처음에 냈던 그쵸. 게 그 한참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벌써 한 7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네네.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뭐
테슬라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1년 전까지로 따지면. 그렇죠. 뭐 완성차 회사다, 전기차 회사다, 뭐 인공지능 회사다, 로봇 회사다, 뭐 되게 맞아. 복잡한데 네. 이제는 어쨌든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인식은 하고 있는 거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목숨 걸고 덤비고 있죠. 아, 상황이 그렇긴 합니까? 그럼요. 뭐 지금 뭐 중기 플랜이라 그러죠. 어느 회사나 지금 중기 플랜 다 짜놓고 2025년에 맡겨놓고 지금 레벨 3 같은 경우도 다들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프라이스가 그 FSD 12,000달러보다 이제 낮게 가자. 그 타겟으로 잡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현대차는 보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2.X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네네. 저희는 그냥 2.5야.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실제 규제나 이 정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2.X 되게 싫어하세요. 2.X를? 네네. 아, 그 이제 규제라든가 이제 가이드라인 따서 2, 3로 가시는 걸 좋아하시지. 네네. 그렇게는 또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엄밀함이 있으시구나, 그쪽은. 네, 근데 저희 네. 입장에서는 이게 2인지 3인지 2, 3 사이 어디인데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이제 80만 원만 받으면 그건 네. 이제 그거는 뭐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종의 옵션? 뭐 이렇게 타이어 옵션이죠. 그냥 네. 휠 바꾸는 수준의 옵션?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80만 원이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네,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직 그 완벽하게 그런 쪽으로 OTA나 이런 것도 아직 다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듣다 보니까 거기 가서 현장 그 네, 매장 네, 가서 네.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현대차가 주가가 빠지기 바로 직전에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 자기네 사업 계획을 낼 때 2030년 180만 대인가요? 네, 전기차 생산 대수를? 네, 세계 7%? 네. 10%로 기억합니다. 180만 대인가 하겠다고 하면서 네. 주가가 그냥 주구장창 떨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죠. 네. 네. 왜? 그러니까 깜짝 놀래.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저희들 입장에서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GMP를 그렇게 빨리 했는데 네. 그리고 벌써 지금도 2, 30만 대는 당연히 할 줄 알고 네. 걷다가 조금만 더 쏟아보면 뭐 당장 뭐 50만 대, 100만 대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네. 그동안에 그 가지고 있었던 현대차의 어떤 생산 능력 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025년 180만 대가 아니고 2030년에 180만 대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사실 솔직히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투자자들, 한국의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테슬라가 일단 그래 먼저 시작했으니까 짱 먹고 그 다음이 폭스바겐, GM, 현대차그룹 이 중에서 뭔가 치고 나가는 놈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네. 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GMP를 워낙 빨리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30년 180만 대 듣고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시기 나름인데 저도 네. 이제 뭐 연구 보고서 쓰고 하면서 네.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현대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비스 출신이라고요. 현대적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혹시나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여기 현대차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두려워하는 게 있어 톤이. 네. 고양이잖아요. 네. 이 현대 제가 이제 몇 년째 뭐 R&D 투자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1년 R&D 규모가 폭스바겐은 16%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 R&D하고 이런 시설 투자 보시면은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폭스바겐이 이제 리오토라고 발표를 했는데 리오토 새로운 자동차 2025년 150만 대 세계 1위 목표고요. 2025년 150만 대. 폭스바겐이? 네. 폭스바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계획상에 있는 겁니다. 전기차 150만 대로 세계 1등 하겠다고? 네. 그다음에 도요타가 이제 2030년까지 연 350만 대, 전기차 모델 30개, GM은 2025년까지 모델 30개 연 100만 대, 포드는 2023년에 60만 대. 뭐 이 정도로 다 지금 플랜들이 딱딱 짜져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지금 2천만 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 양산 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이제 또 획기적으로 변하고 그 뭐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또 변하고 진화할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 뭐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굉장히 좀 격전이 벌어지겠죠. 네네. 네네.
2025년까지 이제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얼마나 내연기관한테 시간을 줄 것인가 이 여부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오토파일럿 뭐 3.0, 4.0, 5.0 얘기까지는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전혀 걸로 없죠. 저는 추정이 되고 네네. 3.0에서 4.0 되기 전, 네. 또 죄송합니다. 3.x. 예, 3.x 가는 그 규제가 풀리는 거를 몇 년 정도까지로 이렇게.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히는 합의가 안 됐어요. 그걸 다루는 조직이 이제 UN 유럽경제위원회라고 WP29라는 쪽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레벨 3를 마쳤고 레벨 4는 조금 더 이제 디벨롭되고 이제 어그리가 돼야 네.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사실은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일부터 이제 웨이모하고 크루즈가 유상운송을 시작을 했죠. 레벨 네. 4를요. 네. 예,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건 이제 테스트 형태로 보시면 되고 네. 이게 이제 양산차에 적용이 돼가지고 뭐 판매가 된다든가 업체들이 뭐 쉐어링 업체에 넘겨서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이러는 건 조금 더 공식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저는 사실은 한국의 내연기관도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아, 네. 잘 돼야 되지 않아요? 잘 돼야죠. 잘 돼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30년에 180만 대면 25년까지 도대체 몇 대를 할 거야? 100만 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해봐야 뭐 50에서 80만 대 하겠다는 건데 사실 디바이스가 안 깔리고 나서 무슨 OTA를 한다거나 뭘 한다는 게 완전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해도 디바이스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냐며 그다음 우리가 핸드폰에서 많이 봤지만 디바이스를 깔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리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봐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저만 조급한 건가요? 개발이 쉽지는 않죠. 그럼 이미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이미 만들어 돌아다니는 거랑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평가라든가 그런 뭐 과정을 다 인증 과정을 거쳐서 내보낸다는 게 네. 핸드폰도 굉장히 힘들지만 네. 말씀하기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생명이 달렸으니까 자동차 생명이 달렸으니까 그렇기 훨씬 더 때문에 엄격하죠. 굉장히 또 이제 엄격하고 뭐 레벨 3 같은 경우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못 내놔서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네. 네.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그런 뭐 국제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이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 뛰어들지는 제가 궁금한 점은 왜 디바이스 수량을 그렇게 저쪽에서 뭐 30년 2천만 대 만들겠다고 그러고 올해 진짜 요번에 기가베를린이 하반기에 만약에 양산 일부가 들어오게 되면 진짜 200만 대 만들게 생겼는데 한 해 테슬라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촉박한 상황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폭스바겐조차도 근데 그 사장님 굉장히 전기차 만들려고 되게 디스 사장님입니까? 디스 사장님. 예, 디스 사장님 그거 엄청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엄청 노력하고 심지어는 맨날 일론 머스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정도고 초대해서 이야기까지 듣는 그런 분인데 왜 이렇게 전환이 늦을까 신기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이제 좀 분석하기에는 옛날에 이제 뭐 디젤 게이트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투자가 들었고 전기차로 이제 또 굉장히 빠르게 그것 때문에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실은 또 자율주행은 조금 늦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 이제 AID라는 자율주행 그 연구소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포드한테 넘기고 포드 이제 알고 AI라는 데 투자를 하면서 같이 하다가 레벨 3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쉬랑 갑자기는 아니고 보쉬랑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지금 저희가 뭐 자율주행을 얘기를 하지만 차 자체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전기차 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들어가면 이제 OTA 들어가야죠. 아키텍처 바뀌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또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패신저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 안에서 뭘 팔아서 어떻게 돈 벌까 이것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카 페이먼트 시스템 차에서 이제 뭐 페이먼트로 돈을 버는데 우리 단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스마트폰 쪽이랑 같이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부터 굉장히 지금 판이 막 얽히고 설키고 커넥티드 뭐 전동화 자율주행 그다음에 요즘 또 뭐 구동 모델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내가 이걸 어떻게 사실은 밸런스를 맞추고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느냐가 완성차 업체는 굉장히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네네. 계속 질문을 여러 개를 들으면서 이해가 네. 됐는데 그야말로 혼돈 속에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합정연행이라 그러나요? 이 얼라이언스도 지금 바뀌는 게 보면은 뭐 2017년까지는 뭐 자율주행 처음에 이제 우버가 빵 터지면서 그때도 이제 이슈가 기업 가치였죠. 네. 다들 뭐 우버 기업 가치 못 쫓아가네 기존의 레거시들이 하면서 네. 다들 또 쉐어링 한다고 난리치고 리프트에 투자하고 우버에 투자하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버가 또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가 확 뜨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OEM들끼리 얼라이언스 맺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BMW하고 하고 있고 혼다하고 GM하고 하고 있고 폭스바겐하고 포드하고 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자기네끼리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얼라이언스가 계속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또 뭐 케이스라는 단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케이스 뭐 커넥티드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뭐 오토메이티드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쉐어링은 지금 약간 지금 뭐 서브스크립션 쪽으로 바뀌었고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이제 얽히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 플랫폼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로 또 이제 또 목표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이게. 지금 2, 3년 안에 네. 온통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간의 얼라이언스도 그렇고 저는 뭐 OEM들이 그렇게 뭉칠 줄은 몰랐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BMW하고 다임러 뭐 이름 바뀌었지만 다임러하고는 사실은 라이벌이었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같이 뭐 개발을 한다고 2018년에 발표를 하고 물론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머지하는 거는 이제 뭐 포기를 했지만 뭐 서비스는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또 잘 안 됐지만 코로나 이유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이 판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를 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독야청청 가고 나머지들은 지금 뭐 섞였다 풀었다 뭐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와, 그럼 앞으로 10년간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전장 뭐라 그럴까 이거 카오스가 열렸네요. 지금 이미 시작되고 진행 중인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를 몇 년째 그리다가 올해는 못 그리겠다 그러고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M&A하고 협력하고 이런 그 관계들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 다음에 뭐 신생 업체들도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아마존 아시잖아요. 네네. 자율주행 하죠. 네. 딜리버리 로봇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죽스 인수했죠. 네. 사실은 아마존은 리비안 있죠. 있죠. 안 하는 거 없어요. 사실 아마존은 자율주행 4.0이나 뭐 이쪽에 5.0이나 제일 먼저 쓸 사람이 실제로는 아마존이죠. 그리고 현실성이 있고, 자금력도 엄청. 그리고 자금력도 있고, 지금 기술력조차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코로나 때 뭐 물론 이제 수익률은 높았지만 대수 떨어지고 좀 고생 좀 했잖아요. 네. 아마존은 돈 엄청 보내서 사죠. 그렇죠. 야, 이게 지금 전 아마존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지. 아무리 차가 우리 이제 남성의 감성으로 그 회사 엄청나 대단해 막 이렇게 해도 빅테크 업체들한테 가면 아주 작은 회사일 뿐인 수준이 되겠네요.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러니까 포드가 스피노프 한다 그러고 이제 뭐 스피노프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전기차를 내연기관하고 쪼갠다고 네, 쪼갠다고 발표했잖아요. 했죠. 이게 네. 이제 여기만 벌어질 일일까라는 퀘스천을 가져봤을 때 네. 지금 다른 기존의 이제 OEM들 같은 경우도 기업 가치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특별히 미국에 있는 업체들은 환장할 것 같아요. 더 지금. 받죠. 네, 미국의 CEO들은 뭐 주가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네. 그게 뭐 포드만의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아까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뭐 어디서나 어느 회사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당장 GM도 안 되겠다, 쪼개야 되겠다. 일단 기업 가치를 받아야 투자를 받고 투자를 받아야 진도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투자 비용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뭐 레벨 4가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의 한계도 있거든요. 네. 전기차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아직도 지금 뭐 쓸어 넣고 있는데 네. 자율주행 뭐 레벨 4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미 저기 테슬라는 베타 10.10
뭐 10.10 알파인가 베타인가고 또 뭐 일단은 FSD는 레벨 2라고 뭐 그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지만 네네. 레벨 4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이제 맞죠. 네, 뭐 미국에선 시끄럽긴 합니다. 근데 그 작은 미세한 차이가 상당히 기술력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좌회전을 알아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러워요? 너무 개인적인 그냥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차들이 좀 나와 봐야 비교가 실제적으로 되니까? 비교가 되고 워낙 이제 자동차 쪽에 어려운 게 뭐냐면 유즈 케이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기후에 따라서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그 특정 국가 특정 도시의 뭐 룰도 다르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뭐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내구성이면 내구성을 잘 견뎌주냐가 다 테스트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뭐 제대로 다 이 나오는 차종들을 자율주행 그 시스템들을 비교하기 전에는 뭐가 낫다고는 이제 뭐 얘기는 할 수 없고 단 이제 뭐 테슬라가 지금 이제 많은 유저를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뭐 지금 뭐 가장 낫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내연기관 입장을 봤을 때 이거 조금 만만치 않은 어려운 산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번에 테슬라가 삼성한테 맡기긴 했습니다만 4나노인가요? 5나노인가요? 하여튼 미세공정 10나노 이하의 미세공정 토탈 칩을 생산을 맡겼어요. 그것도 엔비디아를 쓰다가 그걸 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자기가 자율주행하겠다고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했었던 그 전자쇼에서 CES에서 막 발표했고 그렇죠. 자기네를 따라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한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지금 자동차들 보면은 그런 AP 칩이라고 불릴 수 있는 CPU 또는 AP 칩으로 고민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ECM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거 조달을 못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팀 코리아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들이 뭉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지금 퀄컴도 스냅드래곤 자율주행 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모비라이도 하고 있고, 이 플레이어 집단이 너무 복잡한 거죠 지금. 그 판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가 사실은 이제 자본시장에 계시는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한동안 주식 깊게 지켜보시고 아마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내연기관들이 이제 지금 내연기관들의 칩 설치와 칩 사용은 자금자금한 센서와 센서는 뭐 전기차에도 똑같이 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여기에는 뭐 MCU 뭐 여기는 ECM 뭐 이런 식으로 동동동동동동 그걸 각각에 해가지고 하는 그런 단계지 통합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통합을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전기전자 아키텍처로 넘어가겠다는 단계고요. 근데 그 현장에 있어 보신 분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통합시켜서 의견을 통합해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쫙 배분을 시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은 소형차는 한 이슈가 30개, 50개, 대형차는 100개가 들어갔고 수많은 서플라이어들이 붙어 있었고 완성차 업체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다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걸 이제 확 줄이고 이제 효율을 높이고 성능을 높이겠다는 플랜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단순히 뭐 OEM 단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서플라이어 단도 이제 굉장히 바뀌고,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티어 0.5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OEM이 있고 티어 1, 2, 3, 뭐 1은 만도, 뭐 오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티어 0.5라는 게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제 전기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디지털 쪽, 그다음에 뭐 칩이나 센서 쪽 이런 업체들이 이제 기존 OEM과 티어 1 사이에서 수평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 OEM의 혁신을 함께하는 이제 그 회사들을 이제 또 지칭을 하는 거죠. 야,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가슴 막 답답해져가지고 지금 그냥 모비라이 거 쓰고 어디 거 쓰고 이게 더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가봐야 알죠 지금.
뭐 개발을 한다 그러지만 또 2025년까지 개발에 대한 플랜과 얼라이언스 플랜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주변에 저도 뭐 이제 개발하시는 분, 전 이제 개발 손 놨으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봐도 인력도 없고, 네 일단은 인력 얘기가 지금 이 자율주행 전기차 얘기를 어디 가서 해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인력이에요. 첫 번째가 인력 없다.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 업체들이 쏙쏙쏙 다 빼가고 어마무시한 연봉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아주 재미난 그 넷플릭스의 그 인재 등용 방법을 보니까 넷플릭스가 자기네 훌륭한 개발자가 괜찮은 개발자가 있어. 근데 다른 빅테크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 뭐 한 30% 연봉 더 준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이러면 꼭 우리한테 얘기하라 그래요. 넷플릭스가. 그렇죠.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우린 거기다 플러스 20% 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뭐 국내 자율주행차 업계 계신 분들도 연봉 셉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재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쟁이 이미 벌어졌죠. 네. 이 새싹들을 키워서 어떻게 대응하기도 사실은 조금 이 플랜들에 맞추기 위해서 약간 좀 그렇지. 5년, 10년 안에 운명이 달그랑달그랑 하는데 신입사원 뽑아서 해가지고 만들어서 세팅해서 올려가지고 또 우리나라 정부 좋아하는 것처럼 뭐 정부 관계자들 보시면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활용을 한다거나 또 정부 몇 개월 뭐 이런 교육 시켜가지고 또 한다.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야, 그러면은 결국 근데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네. 다 똑같죠. 그렇죠. 다 똑같은 거. 폭스바겐조차도 그렇고 지금 똑같죠. 뭐 벤츠나 뭐 벤베나 뭐 거기도 다 혼동 속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에요. 게다가 유럽 업체들은 지금 전기차로 가야 된다고 막 엄청나게 밀어붙이. 유럽이 더 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수소차 하겠다 뭐 이퓨얼인가 뭐 이런 거 하겠다라고 자동차 회사들이 하니까 웃기지 마라. 정부 당국에서.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중기 플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뭐 중장기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왜 중기 플랜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속 바뀌어요, 계획들이. 근데 2025년이란 타겟은 뭐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계속 투자를 애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한번 상상력을 돌려서 올해 테슬라가 진짜로 물량 생산을 200만 대 가까이 200만 대를 했다. 그리고 내년에 300만 대 이상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개인적인. 물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테슬라가 대폭 안 늘어난 적이 없죠. 그렇지.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세 아니면은 잠재력 그다음에 그게 사실은 추진력과 경험이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는 이 언제가 꼭지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꼭지점에 오르기까지는 다른 회사보다는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뭐 일론 머스크하고 그 이사회 의장이 말한 2천만 대가 될지 몇 천만 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좀 계속 가지 않을까. 가장 사실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목숨 걸고 쫓아가는 데가 저는 폭스바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과연 1, 2년 내에 칠 수 있을까? 생산 대수나 이런 거. 생산 대수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가 말하는 품질이나 실제 품질이나 그게 이제 1, 2년 안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ID 시리즈.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는데 팔리는 게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팔리고 지금 또 사실은 가격 다운 전쟁들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반도체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뭐 지금 뭐 테슬라가 한다 안 한다 뭐 얘기는 있지만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건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다 그랬다 또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모르겠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고급차 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일단 물량이라도 이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자기네 이제 가치 보급을 위해서는 이 볼륨을 위한 차들도 필요하거든요.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은 업체들이 노리면서 지금 가격 다운 경쟁을 좀 시작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지금 기존 내연차들이 일단 진지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지금 모델 3 가격이 이제 7천만 원이에요. 네.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에요.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아무리 그 다음부터 비용이 안 든다고 해도 뭐 웬만한 차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사이에 다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7천만 원을 주고 산다는 거, 보조금 받아도 6천만 원 이상을 주고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예. 그러면 요 사이에 예를 들어 보조금 받고 4천만 원 언더로 떨어질 수 있는 차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일단 팔아만 놓으면 5년, 10년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진지를 구축해 놓는 거니까. 그렇죠. 뭐 예. 그 좀 로열티 높은 고객들은 이제 그 다음 넥스트 버전 네.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사이에 개발을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또. 그다음에 젊은 층들은 또 로열티 있으면 또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테슬라 매장 갔다가 아우 너무 차가 작아서 좀 큰 차 타고 싶어 해서 모델 X를 봤더니 아예 있지도 않고 그렇죠. 가격이 보니까 이제 1억 5천 넘을 것 같은 거예요. 한국 돈으로. 다음에 한국에 나온다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시트 하나만 바꿔도 1억 5천이 그냥 훌쩍 넘겠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그 FSD를 달면 1억 7천도 되겠더라고요. 난 못 사. 난 이 돈으로는 못 사겠어. 근데 갑자기 현대차가 그 반값인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카니발 같은 사이즈를 만들어준다면 나는 자율주행 필요 없어. 나 그냥 이거 살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성비가 중요하죠. 가성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특정 업체 혹은 모델의 일환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네. 자동차 쪽에 뭐 니오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가성비를 따지는 그 소비자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볼륨 네.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모델이 있고 이제 점점 클래스가 좀 쪼개지겠죠. 네. 물론 요즘 이제 뭐 꼬마 전기차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조그만 좀 뭐 아직 공공 사이드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운행이 되고 있지만 배달차로. 배달차도 계속 좀 쪼개질 수밖에 없죠. 네. 클래스가. 제가 이제 자율주행 전문가를 모셔놓고 전기차 생태계를 자꾸 여쭤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쉼없이 정신없이 달렸네 지금 저희. 너무 정신 없어요. 네. 시장 자체가요. 시장 자체가 또 정신없고. 제가 책 팔러 온 건 아닌데 그냥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쓰신 거 아니고? 거의 이제 뭐 맞췄는데 쓰고 딱 가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한 6개월 쓰다가 너무 내용이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장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웃겼냐면 작년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봤잖아요. 네. 작년 연초에 2025년과 2030년 전기차 대수 전망과 그렇죠. 맞아요. 너무 달라요. 2021년 8월인가 10월 달에 본 전망, 25년, 30년 전망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기업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에요. 뭐 자동차 시장, 모빌리티 시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금 변화가 심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참 자동차 회사가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여기저기 하면서 그래도 사실은 자동차 업체 관련 업체도 가봤고 네네. 전기전자 부품하는 업체들도 네네네네. 가봤거든요. 솔직히 저 이렇게 탐방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은 그 케이스 만드는 회사를 갔는데 네네.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네네. 갔는데 여기가 이제 자동차 금형을 넣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자동차 금형 넣어보니까 좀 쉽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네들보다 빡시진 않대. 핸드폰보다 안 빡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형이면 뭐 이렇게 헤드라이트 관련 금형이라든가 뭐 몇 개 금형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삼성전자한테 단료를 받다가 저쪽으로 가니까 좀 헐렁헐렁하네요. 이런 비슷한 표현을 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현재 전기차와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자동차 회사들은 그동안 안전, 그다음에 생명 이런 것들을 근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사용성에 무장이 된 애들과 지금 맞붙게 되는 상황이라 충돌한 거죠. 예, 이거가 맞붙게 되니까 이게 자동차 업체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는 무조건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나름 이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는 굉장히 신경 썼잖아요. 네. 거기는 신경 썼는데
가장 아킬레스건이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사용성, 유저 익스피리언스 쪽이었거든요. 네네. 이쪽이 굉장히 약한데 테슬라가 이쪽을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왔고 전자 업체들이 지금 계속 치고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물론 힘들지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해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들이 잘하는 게 그 사용자 경험 그렇죠. 쪽이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타 보면은 이것도 욕먹는 얘기인데 테슬라는 문짝을 살살 닿으면 차가 문이 안 닫혀요. 아, 그렇죠. 쓱 이러면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밀면 내연기관 차들은 아예 알아서 쩍 하고 쩍 소리를 내면서 소리도 나주죠. 쩍 소리를 내면서 닫히거든요. 기분 근데 얘는 좋고요. 여기는 턱 이러더니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열어놓고 댕기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자동차로서의 완성도는 진짜 떨어진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걸 무시하고 그 판넬에서 디스플레이가 업데이트된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죠. 이거 변했네? 이거 변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거 참 이 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한국 자동차 업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금 답답해하면서 진행을 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투자 시계열로 봐서 현대차 그룹이 잘 되는 게 많은 분들한테 훨씬 더 유익한 이야기라서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 투자하고 뭐 이거 뭐 방법이죠. 그런 방법이지만 사실 한국에서 현대차가 잘 되면 현대차 관련 밸류 체인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자리도 일자리도 진짜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네요. 일자리가 정말 문제네요. 그렇죠. 부품 생태계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 업체들 가보면은 전기나 이쪽으로 전환하지 못한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쇠 다루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기를 갑자기 다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지는 부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연기관이 아직 있으니까 버티긴 하는데 이미 이제 물량들이 줄기 시작하니까 뭐 사람도 옛날처럼 필요 없고 뭐 대표님들이랑 이런 분들 굉장히 이제 고민이 크시죠. 게다가 대구 달성구 쪽에 가보면 보면 알잖아요. 공장에 가보면 마진율이 어마무시하게 낮다는 게 그냥 딱 공장 가는 순간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 업체들 가보면 여기 마진율 절대 안 높다. 이건 5% 넘기 힘들다. 일단 그 큰 저기 뭐 에스모 회사 구내 식당 가보면 진짜 그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 10년 전 얘기긴 한데 이게 뭐야 할 정도였거든요. 작년에 갔던 회사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혁신을 강조하기보다는 부품사에는 품질을 너무 심하게 강조, 이렇게 밸런싱가 맞아야 되는데 혁신보다는 좀 품질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좀 답답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고 어느 정도 한국 업체들의 기회가 있는지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레벨 3는 WP29에서 통과만 되면은 130까지 나가면 오토파일럿하고는 크게 좀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 포드는 블루 크루즈고 그 다음에 이제 GM 같은 경우는 울트라 크루즈라고 2023년에 포드는 뭐 맨날 아마 올해 출시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레벨 3와 거의 똑같은, 그들은 또 레벨 2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WP29의 그 기준을 준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굉장히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울트라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고정 밀지도 한 200만 마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라이다도 있고, GM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어셔런 업체랑 만들어 가지고 레벨 3 기능을 제공을 하고 200만 마일 한 다음에 340만 마일로 이제 늘린다 그러는데 미국 전체 포장도로가 290만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은데 목적지 찍으면 거기까지는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안전하게는 말고 그냥 데려다 준다. 그 내비게이터 파일럿 기능은 걔네들은, 그 업체들은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지금 이제 테슬라에만 있는 기능이고 포드하고 GM에는 그 기능은 없고 이제 주행하면서 이제 그냥 가는, 편하게 가는 그 기능인데 어쨌든 뭐 그들의 플랜이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된다면 뭐 GM 울트라 크루즈 같은 경우에 미국 전역도 도로를 거의 커버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뭐 오토파일럿하고 누가 잘하나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게 나오는 순간은 가격이 문제가 되겠네요.
얼마나 접근성 있는 가격을 주느냐. 대부분 이제 테슬라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있죠. GM 울트라 같은 크루즈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은 발표는 안 됐는데 네. 아마도 FSD보다는 좀 싸게 갈 거다라는 네. 게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의 공통적인 전략입니다. 결국은 뭐 얘네도 그러면 그걸 따로 파나요? 그 소프트웨어? 옵션으로? 네, 고급차에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아마 캐딜락 고급 모델이죠. 그쪽에 네. 이제 먼저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모델은 그 이제 아래 버전인 이제 슈퍼크루즈라는 게 네. 들어. 이건 지금도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기능인데 그쪽에 네.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클래스를 나누겠다는 전략이죠. 사실은 뭐 그 테슬라가 얘기하는 오토파일럿 정도는 구현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 걸로 저도 충분히 보여지고요. 그거를 비슷하게 구현해 냈을 때 차량 가격의 매력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이제 내연기관이 틈새를 열어놓고 진지를 구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버는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 하는 그럴 생각이. 수도 있죠. 그럴 네. 수도 있고 어쨌든 테슬라를 잡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연기관 또 내부에서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실제로 지금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고 급하게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CEO, CTO들이 그냥 대놓고 테슬라 잡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개발하고 그것 때문에 가격을 더 낮게 가겠다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전혀 뭐 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럼 현대차나 한국 쪽도 마찬가지인가요? 현대차 고위 임원분들은 뭐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네. 문제의식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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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뭐 실수 없이 좀 몰아붙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해요. 아니요. 근데 워낙 뭐 출중하게 그냥 막힘없이 그냥 쭉쭉쭉 나와서 저희들이 궁금했던 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우리 한국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항상 조심스러운데. 진짜 많아요. 네. 자동차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 그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자동차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생활 필수품이,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네.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경제 생활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란 개념이 튀어나오면서 모빌리티가 자동차를 흡수를 한 건데,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좀 판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도어투도어 많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게 꼭 자가용이기도 하지만 택시도 될 수 있고 대중교통도 될 수 있고 이들이 머지된 뭐 타스라고도 부르고 마스라도 부르는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함께 같이 보시면 뭐 좀 더 흥미로우실 수도 있고 네. 뭐 투자를 하신다면 뭐 투자 관점에서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생태계도 사실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아직 멀었지만 자율주행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한때 또 UMA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도시망공 모빌리티. 네. 요즘은 뭐 UMA라는 단어도 안 쓰잖아요. 네. AAM.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 해갖고 이제 뭐 RAM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 현실에 맞게 이제 계속 기능과 목적이 진화 혹은 변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이 다운되면서 계속 소비자의 수용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 전체판을 보시면 아마 투자하시는 입장이나 아니면 스터디하시는 입장이나 자제분들 계시면 뭐 취업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군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야, 그러면 포드 체제가 들어온 이후 네. 자동차 산업이 2020년 들어오면서 모빌리티에 거대한 혁명이 불고 있는 게 맞긴 맞는 건가요? 보통 혁명을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 혁명이라고 디바이스 단에서 이제 혁명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뭐 자율주행이 나오고 전기차는 130년 만에 뭐 이렇게 튀어나오고 했는데 최근에 마칭하는 거는 단순히 지금 디바이스 혁명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느린데 공간 혁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컴플릿 스트리트라는 뭐 미국에 이제 컨셉이 많은데 그냥 도로상에서 뭐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단순히 차만 잘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물류상하차도 자유롭고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거의 규제 때문에 산업이 죽었는데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 자전거 네. 그들도 함께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있고 네. 서울시가 뭐 얼마 전에 그 서울시 교통비전 2040 발표를 했는데 모빌리티 허브란 거를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거점에 대중교통들이 연결되고 전기차라 충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접근성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위에는 뭐 UMA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집결 공간들 네.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지금 또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부동산 업체들이 부동산 부동산으로 연결이 되네요. 모빌리티가. 네. 부동산 업체들이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업체들하고 일을 많이 해요. 그냥 부동산이 멀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모빌리티 하는 분들이나 자동차 쪽에 계신 분들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거든요. 자율주행이나 자율주차가 어느 정도 되면 주차장이 지금만큼 필요할까요? 없죠. 자율주행이 되면 저 태워다 주고 택시 보내는 것처럼 이러고 가서 되는 세우죠. 거잖아. 그리고 그 이제 어떤 주차 공간들이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다 선점을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허브 같은 경우도 뭐 복합 쇼핑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하나의 컴플렉스로 구성이 되는데 네. 해외 쪽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업체들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네네 깜짝 놀랐어요라고. 네. 이게 정말 그냥 자동차만 볼 시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얘기를 할 때 무빙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조금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레벨 4나 5가 나오면 뭐 제가 머리 깎으러 미장원에 가는 게 아니라 뭐 미용사를 싣고 이 차가 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특정 기능이 필요한 차가 필요하다면 얘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 상점이 저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땅값이 운전하겠느냐? 그런 부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정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재택근무가 조금 원활해졌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원활해졌으니까 굳이 출근까지 해서 해야 돼? 맞아요. 사실은 저희 운용하는 입장은 집에서 운용하나 여기서 운용하나 회사에 나와서 운용하나 사실 별 차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네.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과도 연계해서 모빌리티 혁명과 IT 혁명이 겹치면서 부동산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공간혁명, 디바이스 혁신에서 공간혁명으로 네. 연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렇군요. 네. 참 세상 복잡하고 재미납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쏟아주신 우리 차두원 연구소의 차두원 소장님 너무 재밌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또 그 책이 나오면 한번 오셔서 책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